예, 정말 어려운 국면이 계속 1월 끝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기술적인 시장 흐름 분석하고 또 돌파구를 모색해 보겠습니다. 차트의 기술, 김중근 마크로헤지 코리아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의 하락도 컸지만 시장에 대표님이나 저나 오래 있어서 그래도 좀 견딜만한데 오늘은 정말 의문의 일패인데요. 주가가 이렇게 밀려 내려가면서 2,700마도 순간적으로 깨고 있습니다. 시장 분석해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예 박사님이나 저나 경험한 바이긴 합니다만은 시장은 항상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죠. 이제는 바닥이려니 하늘에 더 떨어지고 이제는 다 왔거니 하면 또 올라가고 항속에서 우리의 예상을 뒤엎고 우리의 뒤통수를 때리는 것이 시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한두 번 경험해 본 것이 아닙니다만은 오늘 같은 경우도 역시 우리는 뒤통수를 크게 맞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본다면 현재의 움직임은 여전히 과도하다라는 말 외에는 표현할 게 없습니다. 현재 주가는 좀 너무 심하게 빠진다, 과도하게 빠진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하여서 그것이 과도하다고 해서 그것이 바닥이라는 것을 바로 보증해 주지는 않는다는 대학에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차트를요, 옛날로 조금 딱 돌아가 본다면요, 이때가 우리가 알다시피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한때 지수가 1,400까지 떨어졌던 때의 움직임을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잘 보면은 아래쪽에 RSI를 정리를 잘 보시면요, RSI가 일단 통상 기술적 분석에서는 RSI가 30선 이하로 내려가면은 시장이 과매도된 상태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RSI가 30 이하로 내려간 지가 대략 일주일 정도에서 30 이하로 내려가 버렸는데, 그리고 30 이하로 내려가서 한참이나 머물다가 다시 주가가 한참이나 더 떨어지다가 반등했었죠. 그러니까 지금이 바닥일까 기대해 왔습니다만은 시장은 이런 기대를 저버리고 계속 떨어졌다가 결국은 어느 순간에 와서 저절로 돌아섰으니까 지금의 경우에도 물론 당장 오늘이 바닥일 수도 있겠고 또는 내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당장 과거의 예를 본다면 아직까지 RSI라는 시장의 움직임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30선 아래쪽으로 있으나 다시 말해서 과매도 국면이긴 하지만 이것이 돌아서서 이쪽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어디를 바닥이라고 말하기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참 그저 시장이 이 폭풍우가 지나가기를 그저 바짝 엎드려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런 갑갑한 상황인데요. 시장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변동성 지수라고 있죠, 그죠? 변동성 지수. 통상 다른 말에 말해가지고 공포 지수라고 말하는 빅스 지수인데, 현재 빅스 지수가 오늘 같은 경우에 28.16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얼마 전 하더라도 대개 한 16, 17 이렇게 머물렀던 빅스 지수가 28까지 왔으니까 이게 너무 과도하게 너무 많이 올랐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역시 과거의 예를 본다면 28이라는 게 결코 높은 수치가 아닌 거예요. 매달로 돌아가 본다면요, 조금만 돌아가 본다면 예를 들어서 한때 그게 볼까요? 한때 예를 들어서 36에 간 적도 있었고요. 좀 더 돌아가서 과거에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크게 떨어졌을 때는 빅스 지수가 71.75까지 간 적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빅스 지수가 28이라고 그래서 이게 결코 과도한 수준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충분히 더 빅스 지수가, 시장의 공포 지수가 더 상승할 여지가 과거의 예를 보아서 충분히 있어 보인다. 위쪽이 열려있다는 이야기가 됐고요. 결국은 빅스 지수가 위쪽으로 열려있다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면 시장은 도대체 어디가 끝이 모를 정도로 충분히 하락할 더 여지가 있다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이제까지 일목균형표상으로 봐서 코스피 지수는 한 번도 구름 아래쪽으로 내려간 적이 없었죠. 그러니까 2020년 6월달 이후로 구름 위로 올라선 이후에 계속해서 꾸준한 상승세가 이어지다가 이번 주에 들어서 드디어 일목균형표상으로 주봉상으로 봐서도 구름 아래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단수무측하게 구름 위쪽은 상승세라고 말한다면 구름 아래쪽은 하락세일 수밖에 없다면 이 하락세가 제발 단기간에 그치고 올라가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지 않는 이런 답답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이 주봉으로 보니 이거 코스닥 주선인데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똑같이 주봉성으로 봐서 일목균형표 구름 아래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둘 다 이제 추세가 좀 시장의 균형이 확연하게 좀 무너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 뚫고 나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뭐 대부분의 경우는 그 강한 기세가 여세가 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방법도 일반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기업과 섹터 종목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그동안 그렇게 시장을 괴롭혔던 LG엔솔이 드디어 상장했는데요. 오늘도 뭐 변동성이 상당합니다. LG에너지엔솔 좀 봐주세요. 그래서 LG 솔루션은 뭐 차트로 볼 것도 없죠, 그죠? 왜냐하면 차트라는 게 오늘 겨우 이제 상장됐기 때문에 바 차트 하나만 달랑 있는 상태에서 저처럼 기술적 분석으로 과거의 움직임을 가지고 반달을 예측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차트로 말씀드릴 게는 뭐 사실은 없고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차라리 LG 에너지과 비슷하게 동종업종으로서 같이 움직일 거로 예상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삼성 SDI나 또는 LG화학이나 마찬가지로 2차전지 관련주의 동향을 살피는 것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향박을 보는데 약간의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현재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보다시피 구름 아래쪽으로 떨어지면서 오히려 기준선에서 상당히 멀어져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역시 균형이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그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청약받지 못할 경우에 차라리 공보다 닭이라고 LG 솔루션이 아니다 그러면 LG화학이라도 사자하는 매수세가 약간 덜 올렸습니다만 결국은 우리 차트로 말한다면 일목균형표 그룹의 저항을 이기지 못했고 결국은 다시 기준선으로 내려왔고 반등하더라도 기준선의 저항을 받으면서 도로 밀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를 대표하고 있는 LG화학이라든지 또는 삼성 SDI의 주가 차트의 흐름은 제대로 봐서는 그다지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사실은 차트를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다른 종목들이 주가가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LG화학이 더운 아침에 오늘 같은 경우에 개장하자마자 통상의 경우에 IPO에서 소위 이제 따상상을 기대하는 그런 움직임도 상당히 많았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그 상장되기 전에 전략 열기가 상당히 높았습니다만은 오늘 경우에 개장한 이후에 의외로 다른사람은 그냥 오히려 그 아침 시초가에 비해서 밀리는 모습을 보인다는 이야기는 역시 삼성의 SDI나 LG화학으로 인한 2차 전지에 대한 우려감이 역시 LG 솔루션에도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봉 차트가 하나밖에 없는 걸 가지고 분석하시는 분에게 여쭤봐서 죄송하고요. 차트가 좀 있는 차트가 좀 나와 있는 히스토리가 있는 걸 여쭤보겠습니다. 네이버가 실적 발표했는데요. 실적은 연간 실적은 괜찮은 것 같지만 4분기는 뭐 시장 기대치 못 미친 것도 같고 네이버가 지금 30만 8천 원이니까요. 가격으로 보면 상당히 매력은 있어 보이는데 네이버 좀 봐주실래요? 예, 매번 일목균형표를 이야기했으니까요. 이제 네. 일목균형표, 물론 일목균형표는 차트에 그려놓긴 했습니다만은, 일목균형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한번 시장을, 네이버를 보도록 하죠. 지금 제가 차트에다가 길다랗게 그 아래쪽에 선을 하나 그어두었습니다. 이 선이 어떤 선이냐니까, 사실은 이게 200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200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200일 이동 평균선이라는 말은 200일이라는 말은 사실은 뭡니까? 1년이라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1년 동안의 주가 움직임이 바로 200일 이동 평균선 안에 다 농축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0일 동안의 주가 움직임이 그 이동 평균선 안에 농축되어 있는데 이제까지는 내내 주가가 200일 이동 평균선 위에서 놀았어요. 다시 말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추세가 뭐 상승세다라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보다시피 그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40만 원처럼 무너뜨리면서 이 200일 이동 평균선을 하회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200일 이동평균을 하회했다는 것이 네이버의 경우에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그럼 과거에 옛날에 네이버가 200일 이동평균선을 무너뜨렸을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던가 옛날의 움직임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네이버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나름대로 유추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보다시피 네이버가 200일 이동평균선을 무너뜨린 것이 과거에 2018년 초인 2월 달이었는데요. 2018년 2월 달에 네이버가 200일 이동평균선을 무너뜨린 이후에 이 어려움이 어디까지 이어졌습니까? 계속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지다가 결국은 언제입니까? 2019년 7월 달이다 되어서야 비로소 200일 이동평균선 돌파하면서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가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예상해 본다면 본래는 항상 과거에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1+1은 2라는 그런 기술적 과학적인 법칙은 없습니다. 네. 과거에 네이버가 200일 이동평균선 1년 동안의 주가 움직임이 농축되는 수준 밑으로 떨어졌다면 당분간 네이버는 계속해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하락세를 이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래서 과거의 움직임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추론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환율도 1,202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00원이 넘었는데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외환시장은 못 보겠고요. 전략, 종목, 유망 종목 얘기하는 것도 큰 의미는 없고요.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저가 매수를 해도 되냐 아니면 다음을 기대하면서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되는가 짧게 전략 주십시오. 저 같은 경우에는 더구나 저를 이루고 있다 보니까 불확실한 상황에서 야수의 심정을 가지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좀 리스크를 회피하고 현금 보유 비중을 하는 것이 좀 더 신뢰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번 볼 때 시장 흐름하고요. 또 환율 얘기도 하겠습니다. 기술적 시장 분석 마크로헤지 코리아 김중근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